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롭다고 알려진 이 코성형의 하이테크 비중격 연장술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 저기 프랑스 파리 가면은 그 드골 공항이 있잖아요. 드골 2차 대전 이후에 첫 대통령이었던 그 드골 대통령이에요. 그 코가 아주 코끝이 높고 아주 멋지게 생긴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코 안쪽에는 이제 콧구멍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콧구멍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큰 공간을 거치고 이제 목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큰 공간을 비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의 공간이라는 뜻이죠. 이 비강이라는 거의 옆 벽을 보면 옆 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 혹 주변을 혹 사이사이를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물질들을 여기다 내려놓고 또 공기가 데워지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넓은 표면적에 공기가 많이 닿으면서 쉽게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에어필터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강에는요, 중간 쪽에 공기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간을 막아놓는 막이 있는데요. 벽이 있는데요. 그걸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건 중간에 있는 비중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옆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옆벽에는 이렇게 비갑계라는 혹이 나 있죠. 정상적인 혹이죠. 비염이 생기면 저기가 이제 두드러지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비중격이라는 건 비강, 코 안 공간을 중간에서 격리해주는 벽이다라는 뜻에서 비중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비중격은 이렇게 마름모 모양을 하고 있고요. 콧대는 위쪽 콧대는 콧뼈가 그리고 콧대 아래쪽 부분은 약간 움직이잖아요. 콧대 위쪽 부분은 딱딱한 콧뼈가 콧대 아래쪽 부분은 비중격 연골이 약간 들썩들썩하죠. 비중격 연골의 앞쪽 모서리가 그리고 코끝은 비중격 연골의 마름모 꼭지점이 코 모양을 지지해주는 골격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콧대를 높이는 것은 콧대를 높이거나 콧대를 다듬어 주거나 이런 수술들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콧대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끝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탄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 움직임이 많은 곳의 구조를 보강한다는 것이 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강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끝 성형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롭고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코끝의 지지 구조인 비중격의 꼭지점을 변화시켜주는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중격 연장술에 대해서 코성형에서 많이 쓰는 비중격 연장술에 대해서 김학영 원장님하고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코끝 수술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비중격이 이렇게 있으면, 코끝을 성형하기 위해서 이 비중격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코끝 위에 그냥 보형물을 얹어버리는 L자형 실리콘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코끝에 실리콘이 돌출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최근에는 코끝은 연골로 수술을 하고 콧대는 실리콘으로 수술하는 요런 게 이제 기본 코 성형의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코끝을 연골로 수술할 때 수술하는 어떤 방법의 가장 핵심이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것은
코의 중심 지지 구조인 비중격 연골을 앞쪽으로 연장해서 코끝의 높이와 방향을 조절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비중격 연장술을 하는 이유는 뭐 같은 높이여도 코끝의 연골을 추가함으로써 비주의 지지를 강화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연장하는 정도와 연장하는 위치에 따라서 코끝의 높이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중격을 우리가 앞으로 연장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는 비중격 중간에 알맹이, 즉 자가 비중격을 쓸 수 있고,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 재료입니다. 하지만 동양인에서는 이 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CT상에서 충분히 양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실제로 채취를 했을 때 너무 얇아서 지지력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제 늑연골 계열인데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자가 늑연골입니다. 자가, 즉 우리 몸에서 나온 자기 연골이라서 염증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늑연골이기 때문에 강하고 충분한 양이 장점이지만 몸에서 채취하는 흉터의 어떤 부담감, 그리고 폐 근처여서 채취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수술한 늑연골이 좀 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증 늑연골은 타인의 늑연골을 세척, 멸균, 방사선 처리한 후에 냉동 보관을 하고 수술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양이 충분하고 다루기 편하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증 늑연골은 아무래도 타인에서 채취한 늑연골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 통계를 보면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안정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수술 후에 감염은 2%, 워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휘어짐은 1.4%, 그리고 흡수는 0.5%로 낮은 편이었고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즉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자가 늑연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증 늑연골이 우리가 수술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감염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수술한 재료가 흡수가 돼서 코끝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중격 연장술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코 상태와 수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튼 타입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비중격 연장술을 한 건데요. 바튼이라는 게 긴 막대란 뜻입니다. 코 앞에 높이를 연장하는 목적에 맞는 비중격 연장술의 방법이고요. 요것은 이제 스프레더 타입, 그 스프레더가 이제 확장기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비중격 연골의 방향에 따라서 연장술을 시행하면 비강도 넓힐 수 있고 짧은 코의 코끝을 길게 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변화시키고 싶은 코 모양에 따라서 코끝 연장을 위주로 이렇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베이스를 두껍게 하는 방식으로 비중격 연장술을 한다면 뭐 높아지는 정도는 조금 줄겠지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격을 좀 이렇게 아래쪽에 비주에 겹쳐지게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간혹가다 우리 이렇게 비주가 이렇게 파여 있는 이 비주가 퇴축되어 있는 분들 이제 비주를 이렇게 피기에 좋은 방식으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른 목골로 만들어져 있고 콧대 아래쪽 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코끝 부분, 또 이 아래쪽에 그 비주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의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그 골격 구조, 골격이라고 해서 뼈가 아니죠. 그러니까 연골, 그러니까 연골, 말랑말랑한 연골 구조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성형함으로 인해서 이 바깥쪽에 보이는 코끝이 요즘은 아주 진짜 아까 그 드골 대통령처럼 오똑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남자들도 많고 여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중격 연장술에 사용하는 연골의 이식 재료는 대개는 비중격 그 자체, 비중격 안쪽에서 채취해서 바깥쪽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이제 석회화가 너무 많이 돼서 연골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하면 딱딱한 게 되니까 좀 곤란하거든요. 또 뭐 손상에 의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원래 그냥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인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늑연골이 뭔지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늑연골이라는 게 갈비뼈 이식해서 나 갈비뼈 이식해서 근데 갈비뼈가 아니고요. 이 우리 흉곽에는 바깥쪽에는 갈비뼈예요. 바깥쪽. 뒤쪽 바깥쪽은 갈비뼈예요. 근데 이렇게 앞쪽으로 쭉 오면서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뼈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연골로 되어 있어요. 네, 구조가. 그래서 우리 응급처치할 때 이렇게 그 흉부 압박을 하잖아요. 흉부 압박하면은 잘못하면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저 연골 때문에 부드러워서 그렇게 압박이 심장을 이렇게 마사지가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사실 뼈로만 돼 있으면 이제 부러질 수가 있죠. 그 앞쪽 부분, 그 연골로 된 파트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연골 중에서 기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연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성형외과에서 귀가 선천적으로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귀도 만들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릎 연골이 다쳤을 때 이제 무릎 연골을 이식해주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코 수술을 해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늑연골이라는 건 갈비뼈가 아니라 갈비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기증늑연골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자기 걸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피부 이식하는 거 있죠. 피부 이식 뭐 이렇게 허벅지에서 떼어서 뭐 얼굴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또 이 늑연골을 자기 늑연골을 떼어서 자기 코에다가 옮기기도 하는 자기 살을 그냥 이사만 시켜주는 거죠. 이사해서 옮겨 심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가 이식이라고 해요. 자기 조직을 이식하는 거죠. 근데 기증늑연골이라는 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동물의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동종 이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로그라프트, 호모그라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종류의 같은 사람의 이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이 다른 종류의 그 종이 아니라 같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이식이다. 그래서 동종 이식이고 여러분들 뭐 흔히 아시는 간 이식 뭐 가족한테 간 이식 받고 그러잖아요. 간 이식, 신장 이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로그라프트라고 해서 훌륭하게 잘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동물의 그 신장이나 동물의 간을 이식해서는 이게 성공이 거의 안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그게 그 성공이 안 되죠. 그렇지만 아주 이제 요새 간이나 신장 같은 건 아주 매우 보편적인 보편적인 수술이고 좋은 치료법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증늑연골이라는 것은 동종 간의 이식이라는 뜻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돼지의 무슨 뭐 근막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다른 종류의 이식이다 그래서 이종 이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게 연골을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비중격 연골이지만 자기의 비중격 연골을 옮기는 거지만 뭐 다른 방법도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하는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비중격 연장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작은 코, 이제 코가 선천적으로 이제 작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짧은 코, 이제 코가 이렇게 좀 코끝이 이렇게 좀 짧고 들려 있는 코, 그리고 수술 후에 코가 들린 경우, 아니면은
코 수술 후에 염증을 앓고 구축코가 생긴 경우, 아니면은 코끝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코 수술에서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해서 코끝을 만들면 비교적 세련되고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코가 작은 코라는 거는 코가 전체적으로 작고 입체적이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요. 아마 코 처음으로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코는 기본적으로 비중격의 구조가 약하거나 부족해서 이제 비중격 연장술이 아닌 방법으로 코끝을 높였을 때 코끝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가 앞으로 높였을 때 여기 지지해주는 이 비중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코끝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에는 꼭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해서 지지를 보강해주고 연장해준 다음에 날개 연골을 비중격에 모아주면서 코끝을 높이는 것이 오똑한 코끝을 만들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또 짧은 코가 있습니다. 뭐 작은 코는 이제 전체적으로 작은 거고요. 짧은 코는 코끝이 조금 요 위치가 이상적인 위치라고 하면은 코끝이 조금 윗부분에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짧은 코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중격 연장술을 하지 않고 그냥 코끝만 높이면은, 이제 코를 높이면 기본적으로 코끝은 살짝씩 들리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끝 비중격 연장술을 안 하고 코끝을 높이면 코끝이 더 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해서 짧은 코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끝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비중격 연장을 해준 다음에 이제 코의 길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연골을 겹쳐지는 방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코끝을 안정적으로 앞으로 빼면서 짧아지지 않게 조화로운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천적으로 수술하고 코가 들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코끝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코끝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비중격 연장술을 한 코라고 한다면은 이 연장술된 이 비중격의 위치를 조금 아래로 방향을 다시 잡아서 수술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전에 비중격 연장술을 하지 않고 그냥 코끝이 들린 거라면 아마 이제 비중격 구조가 약해지면서 코가 들린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비중격 연장술로 방향을 잡아주면서 비주의 지지 구조를 강화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비중격 연장을 한 이제 연골의 모양입니다. 이제 코끝이 원래 여기 있었던 것이 비중격 연장술로 이제 아래로 내려서 코끝을 내리는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구축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코 수술을 했는데 실리콘이나 뭐 보통 실리콘이죠. 실리콘에 염증이 생기고, 어쨌든 이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강한 수축으로 전반적으로 코가 들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함몰된 경우입니다. 이런 구축코는 연부 조직과 피부, 연골 모두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코끝의 방향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구축코의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비주에 강한 지지가 가능한 재료를 이용해서 비중격 연장술을 해야지 조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구축코 해결의 재료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좋은 재료는 자가 늑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염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염증으로 생긴 구축코에 아주 적절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늑연골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다. 단단하기 때문에 강하게 쪼그라든 구축코를 피는데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끝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끝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제 코가 이렇게 길어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교정하기 위한 코 수술을 합니다.
단순히 코끝을 올리기만 해도 코끝은 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은 비중격 연장술 없이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중격 연장술 없이 수술로 진행을 하면은 유지 기간이 짧고 시간이 지나면 코끝이 다시 떨어지려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쪽 부분, 이 비주와 이제 코끝 이 부분이 고정돼야지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요 코의 코끝의 지지 부분을 충분히 강하게 고정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비중격 연골이 있는 부분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이렇게 사각형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의 위쪽 면은 뼈에 붙어 있고 위쪽 뼈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비중격 연골이고요. 여기는 비중격 골이에요. 그래서 위쪽 부분은 뼈가 있고 그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연골로 돼 있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비어 있죠.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골 바로 이제 비중격 연골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 바로 요 부분을 채취해서 요 앞쪽으로 이식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비중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중격의 이 바깥쪽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비중격의 안쪽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중격의 위쪽 부분은 이 위쪽 뼈에 붙어 있고 아래쪽 뼈는 이 입천정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비중격의 앞쪽 부분, 이 앞쪽 모서리는 콧대 아래쪽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고, 비중격의 아래쪽 파트, 이렇게 아래쪽 파트는 비주에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주가 짧아. 비주가 뭐냐면 코의 기둥이란 뜻이잖아요. 이 콧구멍하고 콧구멍 사이에 있는 그 기둥이 비주인데,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바로 그 비중격 연골의 아래쪽 부분에, 그러니까 비중격 연장술을 요 아래쪽 부분을 위주로 해서요. 그러니까 뭐 그게 비중격 연장술의 약간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래쪽을 늘려서 이렇게 옆에 보면은 전후 사진은 안 나와서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또 반대로 비중격 연골이 너무 두드러져. 그래서 이 비주가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너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 비주를 안쪽으로 밀어넣어요. 밀어넣기 위해서는 그 비중격 연골의 아래쪽 모서리를 절제해주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를 조절할 때 비중격 연골의 아래쪽, 그러니까 보통 콧대와 코끝은 이 비중격 연골의 위쪽 부분, 위쪽 앞쪽 부분을 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이 비주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비중격 연골의 아래쪽 부분을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휘어 있는 것,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중격 만곡증. 건강검진하고 나서 CT를 찍었더니 이비인후과 진단이 뭐 비중격 만곡증이 나왔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만곡이라는 건 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비중격이 이렇게 만곡증이 있으면은 비중격이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염증 같은 거, 비염을 오래 앓아서도 생길 수가 있고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렇게 사실 그냥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앤소니 홉킨스라는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 닉슨에도 나오시고 그분이 양들의 침묵에서 고개를 이렇게 딱 드는 장면이 있어요.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비중격 만곡증이에요. 요게 비주고 뒤쪽에 있는 비중격이 비주하고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비중격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에어웨이, 그러니까 공기 흐름을 좀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휘어 있죠. 예, 이런 경우. 그래서 휜 코가 심하거나 아니면 안쪽에서 공기 숨 쉬는 게 방해를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휜 코 수술을 할 때 같이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의 비중격 만곡증은 되게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 신체 검사하면 맨날 건강 검진하면 맨날 이제 CT 찍으면은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므로 뭐 수술 뭐 이비인후과 검진을 요합니다. 뭐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저도 이렇게 한쪽 콧구멍이 작고 한쪽 콧구멍이 그 안쪽 콧구멍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뭐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비중격 천공이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비중격을 아까 제거하면 안쪽에서 절제하면 그게 구멍이 뻥 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점막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비중격 연골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점막까지 그냥 다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비중격이 있는 존재 이유가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 비중격 천공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막 와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걸 비중격 천공이라고 합니다. 또 천공보다도 아까 제가 그 비중격은 안쪽 깊은 데서 채취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깥쪽에 있는 걸 건드리게 되면 비중격의 키가 낮아져요. 비중격이라는 게 아까 보셨듯이 이 담벼락 같은 건데 위쪽이 무너져서 이렇게 콧대의 아래쪽 부분, 비중격이 담당하고 있는 이 아래쪽 콧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격 붕괴,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매브리코랑 비슷하죠. 매브리코는 여기가 튀어나온 매브리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래쪽 부분, 비중격이 담당하고 있는 콧대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꺼지는 이런 현상을 비중격 붕괴, 영어로 septal collapse란 말을 써요. 그냥 확 무너졌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그 늑연골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좀 더 신뢰를 해야 되니까 그 기증늑연골보다는 자가늑연골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중격 관련된 수술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해본 경험들이 있는 거죠. 이 재건 수술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용 수술로서의 비중격 연장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그냥 처음 수술에서도 사용하고 구축 수술에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방향으로 꽃을 피우게 됐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질문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빌리지님께서 비중격을 쓰면 코가 단단해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꼭 비중격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일단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하면은 수술 전보단 코가 단단해지는 게 뭐 일단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코끝을 높이면은 비주 부분을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보다는 일단은 단단해지는 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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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단단해진다는 게 네.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단단해지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코 끝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더라도 안 부러지는 거죠. 코가 너무 단단해지면 어디 부딪히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 유동성, 탄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진짜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연골 같은 경우가 연골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서 정말 진짜 종이장 같이 얇은 연골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까 연골 이식을 통해서 그게 비중격이든 늑연골이든 연골 이식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보강을 해주는 거죠. 네. 민들레몬 씨님께서 내시경 이마거상에서 엔도타인과 본 터널링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되게 중요한. 저는 옛날에는 그냥 엔도타인, 저희가 이제 엔도타인을 많이 사용하니까 엔도타인이 더 좋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차피 이제 내시경 이마 거상에서 엔도타인이랑 본 터널링을 하는 거는 그냥 고정의
그냥 방식일 뿐이거든요. 이제 다른 요소들 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근육을 얼마나 잘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뭐 수술하는 수술자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뭐 둘 다 큰 문제 없다라고 요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수술에 아주 진짜 엑스퍼트라고 그러죠. 진짜 고수가 하면 똑같아요. 고수가 하면 똑같아. 진짜.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고정 포인트가 있어요. 고정 포인트가. 이제 실 같은 경우는 고정 포인트가 하나죠.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 고정 포인트가 실에서는 실 이렇게 매듭한 거 하나기 때문에 대개는 3개 이상을 하죠. 이렇게 각 포인트마다 다. 그래도 하나, 둘, 셋, 4개.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엔도타인 자체는 그 엔도타인 아래쪽에 고정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6개가 있고 그게 2개니까 1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포인트를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정 포인트가 너무 몰리게 되면은 당겨지는 부분과 당기지 않은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고정 포인트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엔도타인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골격에다가 이 실이든 엔도타인이든지를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뼈에다가 이 두개골 바깥쪽 뼈에다가 뭔가 이제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드릴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드릴링을 하는데 본 터널링이 훨씬 더 테크니컬하게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한쪽에 뚫어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이런 토끼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내시경 그러니까 그거에 반해서 엔도타인의 경우에는요, 드릴 비트가 이렇게 얼마 이상은 못 들어가게 딱 이렇게 스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을 쭉 넣다가 얼마 이상, 한 2mm 이상은 못 들어가게 딱 스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익숙하지 않은 의사라도 더 이상 그 문제를 일으키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뼈를 그 안쪽까지 뚫는다든지 이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엔도타인이라는 것은 넓은 포인트를 당겨주는 효과 하나 하고요. 또 인간의 의사가 인간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린다라는 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깜빡핑님께서 코 밑부분 비골 혹은 비중격이 골절되어서 비관월적 정복술을 하면 보통 며칠 동안 안경을 안 끼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이제 트라우마,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코뼈가 이제 코뼈는 엄청 얇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이게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아치가 되어 있던 게 이게 주저앉는 건데, 이제 비관혈적 정복술이라는 거는 이제 콧구멍에 이제 젓가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주저앉은 걸 싹 올려놓는 이제 그런 수술을 일단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제 뼈가 잘 이제 다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이제 굳는 뭐 그런 이제 원리로 수술을 하는 건데, 뭐 안경을 뭐 3주 정도, 3주 정도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고정을 안 하는 거니까 네. 고정을 이제 이게 코뼈를 다치면 비중격을 거의 대부분 같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뼈를 이제 우리 그 골절 중에서 제일 많은,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골절 중에서 넘버 원이 코뼈 골절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싸우다가 많이 다치죠. 그러면 옛날에 진단서 끊어달라고 해요. 진단서. 그래서 3주 나오면은 옛날에는 구속이에요. 다친 사람. 네. 3주 나오면 구속이야. 그리고 20일 나오면은 구속 면허하거든요. 그래서 다친 사람이 되게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20일로 해주고 뭐 그랬어, 사실은 약간.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코뼈 골절은 3주간
주의해야 되는 걸로 하는데 그 이후에도요 사실은 다시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요. 그 비관혈적 정복술이라는 게. 그리고 비관혈적 정복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콧뼈를 올려주고 비중격을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위쪽으로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관연적 정복술도 안 하고 그냥 콧뼈 다친 거 방치한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방치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비중격이 휜 상태로 그냥 굳게 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비중격 만곡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바깥 안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젓가락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약간 그 수술용이 있어요. 수술용 그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려 붙이고 다시 내려오지 말라고 거기다가 약솜으로 패킹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주의하는 거는 한 3주 정도 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비골골절이 되면은 비중격이 같이 골절이 되거나 꺾인 상태로 아물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꼭 최소한 비관혈적인 정복술을 통해서 개선을 해놔야 합니다. 네. 네. 김홍성님께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의 부작용으로 콧대가 무너질 수도 있나요? 안짱코라는 것이 비중격이 약해져서 발생한다는데 만약 수개월 이상이 걸려 안짱코 변형이 일어난다면 최악의 경우 콧대의 지지 구조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홍진주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라는 게 결국 비중격의 알맹이를 조금 떼어내는 수술인데 그것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제 콧대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안짱코라고도 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너무 비중격을 많이 잘라내거나 그래서 지지가 안 되는 경우에 콧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주신 네. 요즘에는 매우 드문 부작용인데 요새 매우 드문 부작용인데 예전에는 비염 수술을 그러니까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게 비염 수술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비염 수술하시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제법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늑연골이나 뭐 또 다른 연골이 많은 부분에서 연골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호두님께서 저는 콧대가 낮고 코끝이 뭉툭한데 코끝 성형과 콧대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나요? 피부도 얇은 편인데 두 가지를 같이 했다가 비쳐 보이는 현상이 심해지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콧대와 코끝 같이 수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같이 합니다. 그리고 코끝이 뭉툭하시면 보통 피부가 얇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치게 얇은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과하게, 아주 화려하게 하려는 욕심만 버리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콧대 낮고 코끝이 뭉툭한데 피부는 얇다. 이런 경우가 외국인이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연골 자체가 넓어서 생긴 뭉툭한 코인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연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거고 사실 그런 경우에 연골이 크기 때문에 피부가 얇다고 느끼는 두 가지 피부가 얇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코끝이 뭉툭하다 하면서 피부가 얇다는 경우는 그렇게 외국 그 서양인들처럼 연골이 아주 잘 발달됐는데 그게 넓어. 그런 경우를 코끝이 뭉툭한 벌버스 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코끝과 콧대는 같이 수술하는 겁니다. 코끝만 수술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둘 다 수술이 필요할 때 뭐 하나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별이님께서 코 수술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아직도 코가 막힙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원래 그렇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수술한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마 이제 코 수술을 하면은 보통 이제 코 안쪽에 뭐 비중격을 뗀다든지 뭐 이런 조작들을 하면은 코 안쪽에서 점막들이 조금 자극이 돼서 부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달까지도 코가 좀 막히거나 불편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수술하면서 그런 어떤 콧물이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아직 좀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딱지. 네, 코딱지. 예.
좀 지켜보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한다면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면. 그래서 사실 이제 병원에서 괜찮다고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그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금방 드러날 텐데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say 1103님께서 콧구멍이 짝재기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콧구멍이 짝재기인 것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콧구멍 자체는 짝재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맞추려고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가 이제 전반적으로 휘어 있고 아니면은 비주가 휘어 있고 뭐 이런 걸로 인한 콧구멍 짝짝이라면 이제 그런 걸 교정하면서 콧구멍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나머지가 다 괜찮고 콧구멍 크기만 다른 거를 뭐 수술로 잡으려는 노력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콧구멍은 늘 짝짝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수술 전엔 자기 짝짝인 줄 몰랐어.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짝짝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 콧대나 코끝 수술을 했는데 한쪽으로 휜코가 생겨서 수술에 의해서 그런 경우엔 콧구멍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의 특징은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은 이렇게 누워 있고 한쪽은 길쭉해. 왜냐하면 그 압박을 받은 쪽은 콧구멍이 이렇게 길쭉하던 게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반대쪽은 원래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길쭉이와 이렇게 뚱뚱이로 바뀌면 이거는 좀 빨리 수술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칸 빌리지님께서 늑연골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가 늑연골이든 기증 늑연골이든 이 늑연골 계열의 연골을 이용해서 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로 지지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대표적으로 이제 짧은 코. 이제 짧은 코가 이제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짧은 코가 이제 코끝을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짧은 코 아니면 이제 구축코, 염증 때문에 코가 딱딱하게 짧아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비중격 연골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힘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음 단계 더 딱딱한 이제 늑연골 계열의 연골로 코끝을 수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비중격 연골 자체가 조금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늑연골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20년째 다이어트님께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코를 보면 수술한 코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으신가요? 직접 보는 경우, 직접 이제 대면해서 보는 경우에는 저는 거의 100%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TV를 통해서 보거나 일단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한 70%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대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너 돼지코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건데 돼지코가 절대로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코끝이 딱딱하면 돼지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끝이 오똑한 남자들, 아까 드골 대통령 같은 그렇게 코끝이 되게 강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지코 안 돼요. 돼지코 무리하게 하면 코 연골 부러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요. 대개는 수술이 잘 안 됐을 때 알죠. 수술이 기가 막히게 되면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직접 뭐 만져보고 이렇게 요리조리 보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콧대하고 코끝하고 밸런스가 좀 달라. 그리고 뭐 코끝이 조금 이상해. 그 코끝이 너무 뾰족해.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수술한 느낌. 그러니까 사실 수술이 잘 되었으면 알기가 어렵고 수술이 좀 잘 안 됐으면 수술한 게 표시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네, 이제 PLPL09님께서 실리콘이랑 비중격 연골로 수술을 한다 가정했을 때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혹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염증 반응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비중격 연골로 코끝 수술만 하는 것도 염증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있다가 염증 반응이 나타날지 아니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죠. 최대한 네, 안 나타나게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수술만 하면은 당연히 염증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형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약물적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코 수술 안 한 사람도 이제 코에 염증 그쵸? 잠깐 생길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형물이 없고 보형물까지 염증이 퍼진 게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다 가라앉으니까 이제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보형물에는 염증이라는 건 우리 여드름 생기면 그거 다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몸하고 싸우면 그게 염증이죠. 그러니까 염증은 항상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염증의 치료 방침이 다른 거예요. 실리콘이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세균들이 실리콘 주변에 혈액순환이 닿지 않는 그 부분에 숨어. 그래서 세균이 다시 증식돼서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게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식된 비중격 연골은 혈액순환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에 백혈구도 가서 세균을 공격하고 또 항생제를 쓰면 그 혈액순환을 따라서 가서 공격하기 때문에 게임이 금방 끝나고 이식된 연골을 제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실리콘 같이 그 실리콘으로 인해서 보형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게임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의 치료는 이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 비중격 연골이 오래되면은요, 그냥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냥 이제 그냥 여드름 같은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YS님께서 코 성형을 계획하고 있는데 친구가 비중격 연장술로 수술을 했는데 코끝이 딱딱한 느낌이 들고 코끝이 잘 안 움직인다 하고 코막힘이 심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비중격 연장술로 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아마 친구가 제 생각에는 조금 화려하게 코끝을 많이 높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경우에는 코가 좀 딱딱하고 좀 빡코라고 해서 뾰족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막힘은 아마 좀 너무 심하게 높이면 안에 좀 구조가 주저앉아서 생길 수도 있고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비중격 연장술로 수술이 자연스럽게 잘 된 경우에는 뭐 코막힘과 코끝이 딱딱한 느낌 들지 않습니다. 조금 과하게 수술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 성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항상 너무 과하게 되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그걸 조절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민들레몬님께서 더운 여름에는 수술을 피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시원할 때 수술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게, 네. 잘 안 알려진 얘기예요. 여름에는 성형수술, 다른 수술은 좀 달라요. 근데 성형수술이라는 건 전부 다 우리 표면을 수술하는 거죠. 우리 몸의 표면을 수술하는 거죠. 되게 아까 이제 제가 혈액순환 얘기했는데 혈액순환이 좋다는 거는 백혈구도 많이 가고 상처가 빨리 낫게 해주는 성분도 빨리 가고 또 항생제를 쓰면 항생제가 거기 잘 가고 이게 혈액순환이라는 게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처가 났는데. 그런데 이 피부 표면은 여름에는 혈액순환이 어때요? 좋죠. 왜냐하면 자기의 열기를 바깥으로 이 신체 열기를 바깥으로 발산을 해야 되니까 더우니까 발산을 해야 되니까 체온을 유지하려면은 피부하고 이 주변 이 표면에 있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덜 생기죠. 염증 가능성이 줄어들죠. 반면에 겨울 특히
12월 초쯤에서 기온이 급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몸은 혈액순환을 이 외부로 가는 혈액순환을 닫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런 현상이 아주 드물지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부분은 사실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코 수술 같은 경우에 염증의 확률이 코 수술에서 염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염증의 확률이 초겨울에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피부 표면의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시기이고 반면에 여름에는 그렇게 땀 흘리고 뭐 그래도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염증 같은 게 잘 나타나지 않는 원인입니다. 이게 사실 성형수술이라는 건 다 표면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나으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울 때는 피부와 표면의 혈액순환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잘 낫는 오히려 잘 낫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시간 넘었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